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목요일 찾아뵙게 되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저희 오늘은 1부 마홍일의 코인 토크와 2부 실무자 회의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마홍일의 코인 토크에서는 암호화폐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이 시장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마홍일이 출동합니다. 여러분의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게 될 텐데요. 자, 2부 실무자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 최전방에 계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마홍일의 코인 토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코인 토크의 마홍일입니다. 뭐 사실 그 코인 토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뭐 지금 가격이 올라? 내려?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실 이런 게 제일 궁금한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아, 저거 지겨워. 너무 맨날 똑같은 내용이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코인 토크 시간은 사실 코인에 대한 무언가 그 깊이 있는 부분들도 다룰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뭔가 상식적인 부분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가격까지 찝을 거고 전망을 찝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를 만들었고 기획을 했고요. 사실 블록체인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왔지만 사실 개별 프로의 개념이 강한 느낌이고 그 느낌들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개월 만에 지금 사실 머니투데이에서 지금 여러분들 뵙는 건데 사실 나오는 그런 느낌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안 좋잖아요. 지금 수익인 사람보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잘난 척하고 좋아하고 이거 오를 거다라고 말하고 나를 따르면 좋을 거다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사실 지금은 사업가고 뭔가 블록체인을 기획하고 약간 파운데이션 하는 쪽도 일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진짜 TV 방송으로 뭔가 이렇게 추천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지만 너무나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모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떤 코인이 제대로 된 건지 뭔가 분석하는 레코드가 없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안고 여기 왔고요. 오늘 준비한 코인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애증의 코인, 바로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리또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또속 뭔지 알아요? 제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나온 건데 리플에 또 속았다. 자, 리플에 또 속은 거예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떨어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했는데 떨어지고 횡보하고 지겹고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리플은 사실 너무나 물린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어서 리플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찌라시부터 그런 뉴스들을 다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플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긁어부스럼인 거죠. 사실 뭐 잘 되면 다행인 거고 안 돼도 뭐라고 하고 그냥 사실 방탄소년단 너무 핫하잖아요. 어디 가서 방탄소년단을 안 좋게 얘기하면은 얻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리플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언가 안 좋은 게 더 많지만 그래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마홍일 대표입니다. 제가 분석하고 앞으로 생각하는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저만의 시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은 참조하시면 돼요. 자, 리플 하면은 사실 세계 지도가 나오죠. 자, 이게 리플의 그 출처는 여기인데 뭐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플은 세계 지도 옆에 리플을 많이 붙입니다. 왜냐? 리플이 만들어진 거는 그냥 쉽게 그냥 이것만 할게요. 그냥 국제 간의 송금 서비스를 간략하고 빠르고 싸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간에 뭐 보낼 때 뭐 카드로 결제해도 이게 달러로 바뀌고 그 나라 해당 회파로 또 바뀌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리플을 통해 가지고 송금 수수료 자체를 아주 저렴하게 만들고 빠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리플이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 리플은 현재 실생활에 이미
아주 크게 쓰일 만한 확률이 높은 현재도 그 특정 은행들은 사용을 하고 있고 리플과 협약을 맺은 은행들이 이미 세계 각국에 많이 있어서 이미 사용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은 그런 코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 암호화폐 전망에서 무언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쓰일 수 있는 건가? 뭔가 그냥 기대만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기대심만 주고 끝나는 그냥 기술이 아닌가라는 거에서 리플은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쓰일 만한 무언가 세팅을 해놓은 세계적으로 뭔가 금융 서비스의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코인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저는 생방송의 느낌을 뭔가 긴장하면서 실수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실수도 하고 여러분 쉽게 소통하는. 사실 밑에 보면은 이제 단톡방에 마홍이를 치시면은 들어와서 편하게 이제 뭐 자기가 리플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자기가 물려있는 코인을 물어봐도 돼요. 어떤 것든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다음날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코인 토크 시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파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과 그리고 이 코인의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간의 금융 서비스를 아주 쉽게 하기 위한 세팅이 되었다. 그럼 뭘로 하냐? 여기서 보면은 뭐 엑스 커런트다, 뭐 엑스 래피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을 너무 이렇게 하면 루즈해지니까 이거는 우리 통계 분석가 분이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통계분석가 박진성입니다. 먼저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총 1,000억 개가 발행이 된 상태고요. 한꺼번에 발행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400억 개가 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9억 개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요. 530억 개는 에스크로 지갑에서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 에스크로 지갑 같은 경우는 매달 10%씩 락이 풀리는데 이 락이 풀린 물량에서 미판매된 물량은 다시 에스크로 지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리플에서 수수료로 나간 800만 개의 물량은 모두 소각된 상태입니다. 자, 뭐 리플에 대한 유통량 나왔어요. 자, 뭐 지금 엑스 커런트랑 이제 엑스 래피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또 제가 해드리는 건 좀 뒤로 밀어서 그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량이 1,000억 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400억 개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되고 또 수수료는 에스크로에서 계속 소각이 되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그러면 리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격이 저점입니까?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을 분석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리플은 그냥 결론적으로 오르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그 중미 무역 정쟁이 엄청 심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쉽게 이거에 대한 경제학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매년 20조 원 가량의 관세를 중국에 더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매년 20조 원이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반격을 크게 못합니다. 왜냐? 수출하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서 제가 반격을 해버리면은 관세를 최대 더 올린다고 했어요. 20%에서 이제 막 30%씩 계속 올린다고 더 올려버리면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중국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중미 그 무역 전쟁이 엄청 갈등이 심한데 이거 뭐 빨간색이니까 안 보이네요. 자, 그냥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한데 여기서 핵심, 우리는 암호화폐 지금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아니면 투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재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상위 세계 1, 2, 3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입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에요. 한번 리플이 비트코인을 살짝 이더리움을 살짝 넘어선 적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세 가지인데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채굴 방식이에요. 채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 채굴 방식의 비전보다는 발행 방식의 비전이 더 높다라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채굴 방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곳에서 채굴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코인을 갖게 되는 건데요. 자, 중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굴량의 근 75% 이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메인이라고 이제 중국 그 우지안 그 비트코인 캐시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두 가지 회사에서 비트코인의 그 해시파워 값을 거의
42%까지 정령을 하고 있다고 지난주 기사에서 나온 걸 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체크를 해서 이걸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봤을 때 현재 미국의 시카고 거래소의 CME에 비트코인은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그거에 대한 비중, 바스켓을 늘려나가는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현재 이 모든 기득권을 중국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중국에서 80% 이상을 더 가고 이제 이게 더 올라가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도 무언가 이 암호화폐 전쟁에서도 갖고 가야 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딱 띄는 건 바로 리플이죠. 리플. 미국은 리플입니다. 왜냐? 왜 리플이냐? 리플은 말 그대로 채굴 방식이 아니라 발행 방식이죠. 방금 처음에 유통량이 발행 다 1,000억 개를 발행해서 400억까지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 방식이고 뭔가 중국에 있는 그런 채굴 업체들이 얼마나 크냐면 그냥 종합운동장만 해요. 거기에 그냥 다 채굴기야. 그리고 중국은 전기세도 싸요. 우리나라보다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채굴해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 발행 방식은 사실 이건 매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리플과 협약을 맺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와 리플 마케팅 총대표가 만났죠. 만나가지고 무언가 논의를 했다라는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런 액션을 취했다라는 부분이 나온 거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냐? 제가 이제 엑스 커런트가 있고요. 엑스 레피드가 있는데 자, 그 커런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리플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세팅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뭐 통계 분석가가 아마 쉽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먼저 엑스 커런트와 엑스 레피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기존 해외 송금 방식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해외 송금 방식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라고 불리우는데 이 방식은 위성을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또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을 할 때 중개은행이 상당히 많이 끼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송금 수수료도 비싸지고 전송 속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엑스커런트 같은 경우는 달러와 유로 그리고 리플화 모두를 지원하면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전송 수수료도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엑스 레피드 같은 경우는 오로지 리플만을 사용을 해서 전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엑스 커런트보다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리플을 얘기하면서 엑스 커런트랑 엑스 레피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엑스 커런트는 말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리플을 가지고 뭐 송금을 하거나 뭔가 그 엑스 레피드가 가기 전에 엑스 커런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 뭐 우리나라 우리은행 그 신한은행 뭐 이런 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리플로도 거래가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윈도우를 깔기 시작하면 금융권들 윈도우를 깔기 시작하면 윈도우에 호환되는 이제 리플 이런 거는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호환되는 업체들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금융권들 여기서 체크. 금융권은 이런 엑스 레피드는 말 그대로 리플로만 거래가 되는 건데 리플로만 수수료를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보수적이라는 거죠. 왜냐? 리플 자체적으로 막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아직 암호화폐고 암호화폐에 대한 무언가 규제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고 자, 현재 그런 상황에서 만일 하나의 정부에서 또는 어떤 찌라시라도 어떤 오피셜이라도 미국에서 민다 금융권이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만 나와도 자, 리플이라는 코인이 상당히 엄청나게 금융권에 확산이 될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엄청나게 커질 확률이 커지면서 그 느낌들은 뭘로 가냐? 말 그대로 바스켓 투자라고 그래. 기관 투자 또는 큰 고액 투자. 이제 이런 부분들로 고액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리플의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채굴을 해가지고 보유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사야 되고 장외로 사거나 이렇게 사야지 보유할 수 있는 코인이고 그런 부분에 투자가 들어오고 확산성이
된다면은 이 시가총액은 사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리플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와 무언가 이야기만 나왔다, 거기서 무언가 결론이 하나라도 제출이 되면은 큰 기관 투자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한쪽에서 밀어주는 게 그냥 중국이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세계 초강국이잖아요. 밀어주는 게 합쳐진다면은 엄청난 상승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요.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만히 있을 것인가? 경쟁을 하면 투자자한테는 좋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도 오를 겁니다. 왜냐? 중국 정부도 밀 거기 때문에. 그럼 두 개가 암호화폐를 둘 다 미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재 투자 심리는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8개월 전, 9개월 전에 강통할 때 이더리움 가격이 200만 원 찍고 막 150만 원도 와 저점이나 막 이런 생각할 때였어요. 400가네 500가네 이런 말 나오는데 지금 얼마예요? 23만 원, 4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지금은 투자도 무서워서 못하는 게 덜덜 떨어요. 근데 무언가 자금들이 들어와서 가격이 진짜 막 한 80, 90, 100 이렇게 복구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그제서야 또 시장은 활성화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서 근데 그게 개인이 아니라 기관 돈들이 들어오면은 조금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중미 미역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둘 다 오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제 해시 값인데 해시 파워라고 하는데 만일 그 중국에서 한 업체가 그러니까 한 곳에서 51% 이상 비트코인을 갖고 있게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말 그대로 이게 장부를 조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내놓고 이중 장부를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릴게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시 파워를 한 곳에서 51% 이상 가지게 된다면 장부 거래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51% 공격, 51% 어택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대표님에게 50비트를 주고 그만큼의 현금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2000번째 만들어지는 블록에서 대표님에게 50비트를 주고 그 거래 내역을 보여준 후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51% 이상의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2000번째 블록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제가 하나의 1의 BTC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블록을 만들어서 이어붙이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블록의 내용이 길수록 그게 진짜 블록체인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만든 블록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화 블록 처리가 되고 두 번째 블록이 진짜 블록체인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서 저는 대표님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현금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사태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골드나 젠캐시 사태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해당 암호화폐 거래의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체크가 되는 게 그만큼 중국에서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비트코인 통화량을 많이 갖고 있게 되거나 그 이상이 되면은 장부까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장부를 조작할 거나 안 하죠. 왜냐하면 장부를 조작해서 그게 만일 비트코인 장부가 조작됐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은 비트코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바보짓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을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힘을 거의 중국에서 특히 비트메인이라는 그룹에서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리플이라는 부분들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플 또한 다른 코인들도 있겠지만 오늘 리플을 다루니까 리플은 큰 힘을 받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리플이 갖고 있는 단점을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리플이 갖고 있는 단점은 말 그대로 이 노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노드가 이제 이 거래를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승인을 해주는 노드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빠른 거예요. 제가 그 시청자분에게 만약 선물로 리플을 100개를 보내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3초면 갑니다. 비트코인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최소 20분에서 20분? 5분에서 한 1시간 사이라고 할게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만큼 리플은 빠른 거는 그만큼 이거를 체크하는 노드가 짧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사실 리플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퍼블릭이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같이 이걸 체크를 하는 건데 이게 퍼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만 체크를 하니까 여기서 거래 장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리플에 대한 이거 단점이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줄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노드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총 16개의 노드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리플 본사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기준으로 총 23개의 유니크 노드 중에서 오직 9개의 노드만 리플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61%인 16개의 노드는 모두 리플과 협약을 한 거래소나 암호화폐 관련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면 거래의 신뢰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리플의 노드수가 작지만 이거를 분산을 또 시키고 있어요. 중요 기관에게. 자, 사실 비트코인도 해시 파워를 51% 이상을 누군가가 가져간다면은 장부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단점과 리플이 갖고 있는 단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네, 리플이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적은 노드수를 발표했지만 리플도 자기 입에 침 뱉는 많이 노드를 장난쳐가지고 뭐 이중 장부를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뭐냐? 이거는 리플 가격 끝나는 거죠. 네, 완전 사람들이 리플에 대한 신뢰성을 다 잃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둘 다 얼굴에 침 뱉기 때문에 똑같은 단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그 리플을 보면서 이건 진짜 잘했다. 이건 진짜 유망한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SBI 홀딩스랑 완전 파트너업을 맺어가지고 SBI 홀딩스, 그러니까 SI 리플 아시아를 이제 설립했죠. 네, 이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뭐 어떤 업체들과 많이 파트너십을 맺었다, 뭐 했다 이런 거랑 다르게 아예 협약을 해가지고 무언가 비즈니스를 완전 같이 하는 이 부분이 그러면 SBI 홀딩스는 어떤 회사냐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죠. 시가총액이 우선 이거 봐봐야 돼. 여기가 그냥 동네 구멍가게냐 아니면 마트냐 이렇게 크냐 작으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총이 7조고 자. 실적이 7조고 자산이 45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오죠? 미래에셋대우가 시가총액이 45조고 60조고 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상당히 큰 거죠. 네, 절대 적은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리플이랑 아예 손을 잡고 자, 금융사가 크면은 골드만삭스처럼 무언가 자체적인 코인을 만들어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는 발표들을 많이 합니다. 자, 하지만 이 SBI 홀딩스는 그냥 리플이랑 손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체적인 코인들을 만들어서 키우면은 대중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성을 갖고 있는 리플을 협약한 건 SBI 홀딩스가 굉장히 잘 선택한 거라 보이고 큰 곳과 손을 잡아서 지금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요. 자, 뭐 리플의 제휴 기업을 보면은 뭐 너무 많죠. 여기서 하나하나 다 체크할 필요가 없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다라는 부분 보고 자, 리플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중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이다. 중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뭔가 패를 걸 것이고 미국에서는 리플을 패를 낼 확률이 높다. 그러면 둘 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그것만 체크를 하더라도 사실은 리플의 가격이 상당히 지금 한 500원대인데 한 450원대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은 거의 또 뭐 1000원짜리는 집회로는 금방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코인에 대해서 뭐 지금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원체 짧아요. 리플만 가지고도 10시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다음 코너에는 좀 EOS나 이렇게 좀 대중적인 코인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록체인 업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저희 오늘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크립토 씬의 최전방에서 피 튀기며 열일하고 계시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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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실무자 회의 첫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 실무자 회의에 주간 회의록이 올라와 있는데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건입니다. 이더리움의 새 하드포크죠. 콘스탄티노플이 결국에는 내년 1월로 연기되게 됐습니다. 다음 안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가 후오비 코리아와 공동 연구 MOU를 체결했다는 안건도 올라와 있네요. 자, 세 번째 안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이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취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규제 방안을 내년 6월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안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를 필두로 한 많은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을 위한 거래소 모델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안건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뭐 굉장히 흥미로운 안건들인데 자, 오늘 저희 이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안건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을까요? 제가 센터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가지 주제 다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이고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서강대의 이 블록체인 연구센터에서 제휴맺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연구하겠다라는 게 좀 나와야 우리가 네.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하드포크 연기는 뭐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도된 것처럼 이게 내년으로 연기됐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고 또 이더리움 지금 시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이 올 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신생 거래소들이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거래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 또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저는 바이낸스 암호화폐 이 거래소에 관련된 이슈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네요. 네, 우선은 센터장님은 이 네 번째 안건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신 대표님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슈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이더리움 하드포크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속만상할 것 같고요. 네. 요즘 같이 이제 침체돼 있을수록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해 비전을 좀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거래소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거래소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이렇게 네. 픽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두 대표님의 픽은 블록체인 투자자 이끌 거래 모델은 이라는 안건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까 이 센터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거래소가 굉장히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떤 거래소를 선택하면 좋을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거래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래소 모델도 굉장히 다양한 거래소 모델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뭐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작으로 이런 거래 수수료 페이백 그러니까 이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뭐 고객에게 돌려준다든지 하는 어떤 프로핏 쉐어링을 뭔가 뿌리로 한 다양한 모델들도 나오고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이런 거래소 간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수수료 경쟁이라는 게 이제는 한물 같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입장에서 뭔가 또 다른 수수료 말고도 다른 레비뉴 모델을 찾고자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에게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또 다른 모델들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금 안건으로 올라간 이 기사를 살펴봐도 이제 바이낸스 그러니까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선재단을 설립을 한다든지 아카데미를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뭔가 그 역할을 좀 넓히고자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거래소들이 네. 이 새로 오픈하면서 이제 이 투자자들한테 어필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갈고 가는 거는 당연히 거래소니까 이제 보안하고 안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코인들을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원화 출금이 가능하느냐.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벤트 이외에 거래소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거래소 코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보상을 해주는 이제 이런 거래소도 나왔고. 그렇죠. 또 이제 그 기간을 뭐 1년이나 6개월, 이제 기간은 뭐 거래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준도 다르고. 이제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올린 매출의 뭐 몇 %를 다시 고객들한테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천인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소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그 고객들을 조금 더 유치를 해보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둬야 될 것은 네. 이 거래소들이 저마다 거래소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보상 체계로 쓰고 있는데 이 거래소 토큰은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 거래소 토큰이 이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뿌리에서 시작을 됐을 때 당연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겠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효용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센터장님 말씀해주신 그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미 저희도 이제 거래소 토큰이 있고, 일단 거래소 토큰에 대해서 일단 집중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거래소 토큰을 이제 만들 당시에는 이제 그 프로핏을 쉐어하는 그런 토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수수료 대신에 수수료를 내서 그 토큰을 사는 모양새인데 사람들이 혜택을 얻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신선하게 이제 다가왔고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한국에서 과연 이것이 먹힐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사실은 ICO가 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좀 제대로 된 ICO들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눈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도 사람들이 이건 그냥 내가 수수료를 내고 사는 거구나. 이런 게 과연 무슨 혜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거래소 토큰 중에 아마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설계한 그 저희 토큰은 네. 메인넷도 이제 직접 만들고 정말 거래소에서 활용이 될 만한 토큰을 이제 설계를 했는데 네. 정말 포인트 수준의 거래소 토큰들도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새로 나온 거래소에서도 계속 네. 판매되고 있는 현상이 네. 정말 이게 설명이 불가능할 그게 정도로 지금 되게 신기하다고 제일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른 거래소에서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을 만큼의 메인넷을 보유한 토큰이냐 네. 아니면 단순히 진짜 이제 포인트 제공하는 형태로만 지급된 경우에 만약 그 토큰이 발행되는 수량이나 규모에 따라서 전혀 기존의 은행이라고 하면 이제 준비율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하던 거에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한동안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율 규제를 또 자율 심의를 통해서 거래소들을 이제 우리가 자성을 이제 자체적으로 정화하면서 시장의 바른 방향을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회원사 이외에 자율 심의에 대한 다음 프로세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래소들도 그러면 그 자율심의 기구라는 게 정부하고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다면 신규 거래소들은 어디 가서 자율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직 그 심의 기구도 이제 심의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저마다 프로모션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거에 과연 그 근거는 뭐냐. 결국은 이 토큰이 발행돼서 그 토큰을 이용해서 다른 코인을 사거나 또는 어떤 금융 활동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거래소에서 그 토큰에 대한 가치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설계돼 있거나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포인트 수준의 토큰이 발행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결국에는 이 토큰의 효용성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포인트 수준의 이런 거래소 토큰 혹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우리는 메인넷이 있고 우리는 이 커뮤니티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토큰을 발행을 한다라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럼 그냥 그런 포인트 수준의 토큰과 뭐 메인넷이 있고 커뮤니티 기반의 이런 토큰을 만들겠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당연히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할 때보다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인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뭐랄까 그런 theory는 있으신가요? 일단 뭐 이론이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겠지만 이론이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만 뭐 한 3개월만 더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유저들이 이제 ICO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속지 않는 것처럼 거래소 토큰에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우리도 단순한 거래소 토큰이 아니고 메인넷을 만들겠다라든지 기타 등등 그때 와서 얘기해봤자 뭐 그때는 이미 뭐 상황도 이제 다 그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는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같이 묶여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될까 봐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투자자 네. 입장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아까 그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자율규제 관련해서 협회에 저희가 너무너무 또 가입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계속 가입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이제 슬프고 이제 안타깝고요.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업계의 이 사람들이 이게 악의를 가지고 이 토큰을 만들고 있는지 토큰을 배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율규제를 못 만들고 있지만 저희끼리의 움직임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끼리라도 규제를 만들거나 우리 이런 것이 이제 좋은 토큰이다. 이런 것이 거래소의 좋은 모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서로 이야기들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 토큰은 메인릿이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진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토큰의 수준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거기서 오픈하지 않느나? 조금 그 투자자들 분들의 이제 눈이 점점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래소가 이제 우리나라에 100여 개가 있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이름이 똑같이 거래소지만 마치 이제 집이라고 하면 초가집도 있고 개집도 있고 타워 팰리스도 있는 것처럼 거래소라는 이름 내에서 사실은 그 100개 중에 90개 정도는 사실은 초가집에 이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이제 구분이 안 가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계속 좋은 걸 보게 되면 당연히 눈이 높아지게 돼 있고 상용 평준화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짓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항들을 이제 조금 이제 보신다면은 한 3개월 정도 후면 자동적으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저희 그 업계에서도 자정이 되어서 저희도 이걸 규정 지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약간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거래소 토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시간 문제일 수도 있고 아직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사실 여기서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좀 이슈로 대두되는 부분이 거래소 입장에서의 어떤 발행량이라든지 가격 방어에 실패했을 때 그런 피해라든지라는 것도 사실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저는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래소에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예요. 이제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토큰이다라고 밝히기도 어려운 상태고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경우는 그렇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은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우리 기사를 픽한 게 이제 바이낸스의 이 자선이라는 단어로 지금 이제 기사가 쓰여진 부분인데 여기 이제 뭐 다른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상장비, 그러니까 상장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상장 수수료를 받아서 그 상장 수수료를 전부 오픈하고 기부하겠다. 그거를 기부하겠다. 근데 이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그 저개발 국가의 컴퓨터도 기증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도 하고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교육이죠. 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인력도 보강하고 콘텐츠 만들어서 교육 시장에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처음에 발행하기 위해서 ICO를 어렵게 실행을 하고 투자자로부터 코인 오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코인으로 받은 투자금을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데 다시 써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상장피를 받아서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과 그러니까 기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생태계가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았고 이 생태계가 아직 잘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미성숙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쓰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다른 곳에 이 투자금이 간다라는 거 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 투자금을 받아서 이 생태계에다가 활성화되는 어떤 요소가 이게 촉매가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육에 무료를 한다. 지금 이 블록체인 시장에 교육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미국,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개발적으로, 기획적으로 또는 블록체인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존 산업에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워크샵 모델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고 온 돈을 이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는 교육 시장을 무료로 풀어버리겠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투자의 방법과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원화로 바이낸스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바이낸스 사랑하고요. 예. 일단 그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상장 피해 관련해서 조금 저는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큰 주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 피를 받는 게 과연 악인 것인가라는 부분도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받아서 다 그 사회에 환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바이낸스는 굉장히 큰 거래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암호화폐를 하나 그 지원하기 위해서는 콜드 월렛을 관리한다든지 안에 프로토콜을 관리한다든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소스 코드를 오디트한다든지 토큰 이코노미를 오디트한다든지 그런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사실은 안 받으면 과연 그걸 어떤 돈으로 그걸 한다는 것인가 사실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게 이제 정답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피를 안 받는 것 이렇게 대형 업체가 안 받는 부분을 이제 좋게 포장하시는 건 이제 좋지만 그 다른 업체들이 이걸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은 좀 받고 제대로 그 토큰을 소개하는 것도 그렇죠. 좀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좀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게 거래소의 필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 거래소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디지털 가치와 이 현실 세계의 가치, 그 피아트머니를 연결해주는 사실 매개체로서의 우선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거래소의 존재 그렇죠. 이유라는 게 그리고 이 사실 블록체인 뭐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들을 투자함으로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바도 저는 이 거래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크립토 씬에서 번 돈을 이 투자를 하는 게 뭔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거래소를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세계, 현실 세계에 그냥 이렇게 기부를 해버린다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현재 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존재 이유가 디지털 가치와 현실 세계의 가치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런 상장피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진짜 사회에 뭔가 기부를 함으로써 사실 기업들도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실 세계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뭐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네. 말씀 중간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기부라는 행위 자체는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필요한 일이고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성숙되지 못한 시장에서 나온 어떤 투자금을 그 지금 단계에서 집행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부 자체를 하더라도 이 네. 암호화폐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기부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겁니다. 지금 아즈락이라는 이제 유엔 난민기구에서 만든 신분 시스템이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에. 네. 그러니까 아즈락이라는 건 이제 그 난민들이 지금 모여 사는 어떤 특정 지역입니다. 근데 그들은 신분이 없죠. 난민이니까. 그렇죠. 뭐 사회보장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뭐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엔 난민기구에서 이제 해커톤처럼 프로젝트를 띄워서 전 세계에서 재능 기부죠 일종의. 그러니까 받아서 지금 신분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들에게 신분이 생겼어요. 네. 신분이 생기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당연히 일해서 돈을 버는 금융활동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배식을 받더라도 몇 번 받았는지, 내가 어디 가서 얼만큼 일을 했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다시 이 인간 사회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기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식의 기부가 아니라 교육 무료 제공 이런 기부가 아니라 그런 곳에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아직 20%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대출 가능성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계좌를 안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네. 대출을 가능성이 있어야 은행 어카운트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금융 시스템에 블록체인에 처음 태동했을 때 내세웠던 기치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맞아요. 기존의 금융 활동에서 혜택을 못 받는 전 세계 20%에 가까운 인구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금융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블록체인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기부가 더 바람직한 기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이낸스 쪽에서 밝힌 뭔가 이 암호화폐 비전과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금융시설이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화폐 자유, 프리덤을 가장 잘 그렇죠. 실현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 암호화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 대표님의 암호화폐 비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 선도 업체가 이러한 운동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저 위에 계신 분들 말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죠. 암호화폐는 계속 지금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 거래소가 네. 조금 상장피가 생겼거나 저희는 상장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장피를 이제 저희가 일부 받거나 아니면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인류공원에 이바지한다고 하면 네. 저희 유저들이 과연 저희를 이제 가만두실까? 저희는 그냥 생기는 족족 기술 개발과 이제 보안에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네. 현실인 것 같고 사실은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글로벌 레벨에서 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래소마다 좀 다른 네. 방식이 있어야 네, 돼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자금이 생긴다면 계속 그 보안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거고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생기는 자금은 보안과 기술 개발 그 스스로에게 계속 아직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 그 바이낸스가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렇게 이제 하고 계시면 나도 열심히 쫓아가야겠다 네, 상황이지만 네. 현실은 지금은 생기는 족족 보안에 투자해야 되고 기술에 투자해야 되는 게 이제 맞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이낸스가 아직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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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안건 저희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투자자 이끌 거래 모델은 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마무리를 하면서 두 대표님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지금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오픈하고 앞으로도 지금 오픈할 거래소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의 경쟁이 이제 보상 경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반의 경쟁이 됐으면 좀 더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프로젝트 발굴 역시 거래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 대표님 오늘의 안건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거래소가 이게 많아지면서 꼼수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네. 되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꼼수보다 기본에 더 충실한 업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꿈꾸며 두 분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만나볼 수 있는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시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